대통령 빼고 모든 걸 다 해본 사람, 영원한 이인자, 또 한국 정치 권력의 설계자.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참 화려하면서도 어딘가 좀 쓸쓸한 느낌도 들죠. 네, 맞아요. 바로 김종필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 바로 그 아래에서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인물인데 그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오늘 당신과 함께 그 격동의 여정을 한번 깊이 따라가 보려 합니다. 네. 이번 탐구에서는 김종필이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정치 거물로 성장했는지, 또 권력의 핵심과 주변부를 오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정치사에 무엇을 남겼는지 이런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네, 흥미로운 지점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떻게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는지, 또 왜 평생 2인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흥미롭죠.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1926년 충남 부여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유복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부친이 면장을 지낸 지역 유지셨고요. 아, 그렇군요. 본인도 공주 중 일본 주호대 예과를 거쳐서 대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초등학교 교사 생활까지 했으니까요. 뭐랄까? 당시 기준으로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셈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냥 평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해방 후에 서울대 사범대에 진학을 했는데 3학년 때 갑자기 학업을 중단해요. 그리고 육군 사병으로 입대를 합니다. 오, 서울대생이 그것도 사병으로요? 당시엔 정말 드문 일 아니었나요? 본인은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 택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서 좀 절망감에 빠져서 군대로 갔다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요. 본인 회고는 그렇군요. 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좀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다른 시각이라면요. 당시 미 외교관 보고서라든지 나중에 중앙정부부장을 지낸 김영욱의 증언 같은 기록들을 보면요. 해방 직후에 좌익 활동에 연루되었다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군으로 도피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아, 그런 이야기도 있었군요. 네, 어느 쪽이 완전히 사실인지는 뭐 본인만 알겠지만 그의 출발점부터 이렇게 상반된 시선이 존재한다는 거 이게 김종필이라는 인물의 복잡성을 좀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시작부터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군요. 그럼 군 생활은 순탄했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군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탈영까지 했다고 해요. 탈영까지요? 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육사 8기를 그것도 우등으로 졸업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어쨌든 군인으로서 재기에는 성공한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의 인생을 바꿀 아주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 바로 박정희.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근무할 때 당시 문관 신분이던 정보국 상황실장 박정희 중령을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이 정말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꿀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의 인연은 더 깊어지는데요. 1951년에 박정희의 중매로 그의 조카인 박영옥 여사와 결혼을 합니다. 아, 조카였군요. 네. 그래서 처삼촌 조카 사위라는 아주 각별한 관계가 되죠. 근데 김종필 씨가 아주 소문난 애처가였다고 해요. 훗날 아내와 함께 묻히고 싶어서 현충원 안장도 마다했을 정도니까요. 그런 일화가 단순한 정치적 동지를 넘어선 깊은 유대가 있었던 거군요. 네, 분명히 그런 면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대는 또 한 번 그를 가만두지 않죠. 4.19 혁명 이후에 군 내부 정화를 요구하는 이른바 정군 운동이라는 걸 주도하다가 하극상으로 몰려서 1961년에 강제로 예편을 당합니다. 군복을 벗게 된 거예요. 군복을 벗게 됐는데 여기서 좌절한 게 아니군요. 오히려 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예편 직후에 박정희와 함께 5.16 군사정변을 계획하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와, 심지어 본인 회고록에서는요. 자신이 먼저 거사를 주장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아, 정말요. 네, 불과 35의 나이에 역사의 전면에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는 순간이죠. 35살에 정말 대단한데요. 5.16 성공 이후에는 그야말로 권력의 핵심으로 수직 상승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정원이죠. 이 막강한 정보기관을 직접 창설하고 초대 부장이 됩니다. 35살이에요. 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 유명한 표어도 이때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보기관 수장에 그친 게 아니라 정치 시스템 설계에도 깊이 관여를 해요. 민주공화당 창당을 주도하면서 중앙당과 사무처 중심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근대적인 정당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시도합니다. 아, 정당 시스템까지요? 네, 이건 한국 정당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쪽적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게 참 늘 위태로운 면이 있잖아요. 곧바로 실현이 닥치죠.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창당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여기에 휘말리면서 결국 중앙정보부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1964년에 첫 번째 외유를 떠납니다. 이때 남긴 말이 정말 유명하죠. 자해반, 타해반. 네, 맞습니다. 자신의 복잡한 처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돌아와서도 논란이 계속됐다고요. 네,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 문제입니다. 1962년에 일본 오히라 외상이랑 비밀리에 만나서 김오히라 메모라는 걸 작성하는데요. 이게 국교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있지만 내용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돼요. 어떤 내용이었길래요?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문제라든지 배상금 성격이나 규모 같은 것들이 좀 불분명했고요. 심지어 독도 문제에 대한 밀약설까지 제기되면서 굴욕 외교다 이런 비판이 아주 거셌죠. 형인 김종락 씨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 그래서 결국 또 네, 결국 이 문제로 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고 1964년에 두 번째 외유를 떠나게 됩니다. 참 부침이 심했네요. 귀국 후에는 공화당 내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었다면서요. JPG. 네, 맞습니다. JP계를 형성하면서 박정희의 잠재적인 후계자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박정희 측근들의 견제도 그만큼 아주 강해졌어요. 네. 이 시기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1968년 국민복지회 사건입니다. 국민복지회 사건이요? 네, JP계 인사들이 김종필을 차기 주자로 내세우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아, 이때 박정희에게 직접 찾아가서 제가 이집트의 낫세르입니까? 왜 저를 의심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당시 권력 내부의 불안과 견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2인자로서의 한계와 고뇌가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견제받던 그가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삼선개헌 국면에서는 결국 박정희의 손을 들어줍니다. 처음엔 반대하지 않았나요? 네, 처음엔 반대했지만 박정희가 눈물로 호소하자 입장을 바꾸어서 개헌을 지지하고 정계에 복귀하죠. 정말 정치라는 게. 그리고 1971년 마침내 45살의 나이로 국무총리에 임명됩니다. 당시 최연소 총리 기록이었어요. 45세 총리, 이때는 실권이 좀 있었나요? 네, 이때는 단순한 상징적인 총리가 아니라 경제개발계획 같은 걸 주도하면서 상당한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제3공화국 시기 그는 이렇게 권력의 정점과 나락을 오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1972년 유신체제가 선포되면서 제4공화국 시대가 열리는데요. 김종필은 당시 현직 총리였죠. 네, 맞습니다. 현직 총리로서 유신헌법을 지지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 좀 해명을 하기도 했어요. 당시 주한미군 철수 논의 같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라든지 본인 건강 문제 같은 걸 이유로 들면서 좀 불가피했다 이런 식으로요. 본인의 해명은 그랬군요. 하지만 유신체제 하에서의 총리직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고요. 네, 1975년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박정희와의 관계가 좀 악화됐다거나 심지어 신변의 위협까지 느꼈다는 회고가 있어요. 당시 권력의 비정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와, 그렇게 권력 중심에서 또 한 번 물러나 있었는데 1979년 11.6 사건이 터지면서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것처럼 보였겠네요. 그렇죠. 박정희 사후에 공화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유력한 대권주자로 다시 떠오른 거죠. 네. 실제로 당시 김정렴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가 말년에 김종필을 다시 총리로 부르거나 후계자로 생각하는 구상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JP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요. 아, 그런 비하인드가. 네, 그만큼 박정희 정권 내내 그의 정치적 비중이 상당했다는 걸 짐작하게 하죠. 하지만 서울의 봄은 너무 짧았습니다. 1979년 12.12 그리고 1980년 57을 거치면서 등장한 신군부가 모든 걸 뒤엎어버리죠. 네, 그는 부정축제 혐의로 체포되어서 216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환수당하고 정치활동 금지와 함께 강제로 정계 은퇴를 당합니다. 결국 미국으로 떠나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이때 고문설도 있었는데 본인은 부인했죠. 신군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이 시기 김종필의 행보가 기병삼 김대중 두 사람과는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아, YS DJ와는 달랐다. 어떻게 달랐나요? YS와 DJ가 뭐 가택연금 당하고 단식 투쟁하고 민주화 추진협의회 만들고 하면서 군부 독재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JP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YS나 DJ가 같이 하자고 제안했는데도 거절했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 때문에 훗날 정계 복귀했을 때 민주화에 무임승차했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비판이네요.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귀국해서 신민주공화당, 신민공을 창당하며 화려하게 복귀하죠. 네. 하지만 그해 치러진 13대 대선에서는 4위에 그치면서 현실의 벽을 좀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신민공이 그의 정치적 텃밭인 충청권을 기반으로 무려 35석을 얻어요. 제4당으로 약진하면서 당시 여소야대 국회에서 그야말로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거죠. 아, 이때부터 킹메이커의 서막이 열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1990년 한국 정치사에 정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죠. 3당 합당이 이루어집니다. 네, 노태우, 김영삼과 손을 잡고 네,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을 합쳐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 민자당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YS 정부 초기에는 민자당 대표도 맡고 잠시 순항하는 듯 했는데 결국 또 갈라서죠. 네, 당내 주류였던 민주계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1995년에 민자당을 탈당합니다. 이때 토사구팽당했다, 충청도 핫바지가 핫바지냐 이런 격한 발언들을 쏟아내죠. 이 발언 때문에 지역 감정 자극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치적 배신감을 토로한 것이긴 하지만 지역 감정 논란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곧바로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을 창당해서 독자 세력화에 나섭니다. 이 충청 핫바지론이 비판도 받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정치적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청 지역의 맹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진 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또 한 번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1997년 대선 DJ와의 연합이죠. 네, 맞습니다. 오랜 경쟁자였던 김대중 후보와 손을 잡는 파격적인 선택, 이른바 DJP 연합을 성사시킵니다. 정말 놀라운 선택이었어요. 네,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한 이 연합은 김대중 후보의 당선에 정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킹메이커로서 정점을 찍은 순간이죠.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국무총리가 되시고요. 두 번째 총리 임기. 네, 이 시기에는 IMF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팀 구성에 힘을 싣고 또 아시아 통화기금, AMF 창설 같은 걸 제안하면서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요. 하지만 그 DJP 연합도 결국 깨지지 않습니까? 네, 영원할 것 같았던 연합도 결국 파국을 맞습니다. 연합의 핵심 고리였던 내각제 개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또 햇볕 정책 같은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이 커지면서 2001년에 연합은 최종적으로 붕괴됩니다. 아, 내각제 개헌 불발이 컸군요. 그렇죠. 이후 자민련의 세력은 급격히 위축돼서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의석수가 17석으로 줄어들어요.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도 실패하는 등 정치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다른 당에서 의원을 빌려와서 겨우 교섭단체를 유지하는 상황까지 갔다고요? 네, 의원 꺼주기 논란까지 있었죠. 참, 정치 거물의 시다도 저물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는 중립을 지켰고 2004년에는 10선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하면서 17대 총선에 자민련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하셨죠. 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워낙 컸잖아요. 그 속에서 자민련이 정당 득표율 3%의 벽을 넘지 못해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실패합니다.
그의 10선 도전은 좌절되고 구선 국회의원으로 정치 여정을 마감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게 되죠. 이때 비례대표 1번 출마를 놓고 노욕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네,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주로 보수 진영의 원로로서 조언자 역할을 하셨고요. 네, 2007년에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잠시 한나라당에 몸담기도 했고 2016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다만 말년에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 좀 거친 표현으로 비판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서요. 네, 그런 발언들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의 오랜 정치 역정과 맞물려서 여러 해석을 낳기도 했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냥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인 김종필 외에 인간 김종필의 모습도 참 흥미로워요. 르네상스적 인간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잖아요. 아, 네, 그쵸. 정말 다재다능했다고 하죠. 수채화 실력이 수준급이었고 만돌린이나 아코디언 같은 악기 연주도 즐겼다고 하고요. 서예나 미술품 수집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패션 감각도 남달랐고 미식가에 골프도 즐기시고 정말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의 화법 역시 좀 특유의 스타일이 있었죠. 직설적인 말보다는 고사성어나 시구를 인용한 비유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한 자예반 타예반도 그렇고 네, 그거 외에도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거나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진짜 인내다 같은 말들은 그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처세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공과는 별개로 가정사는 참 흠잡을 데 없었다는 평가가 많죠. 부인 박영옥 여사와의 애틋한 관계는 유명하고요. 네,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 정말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광과 좌절을 모두 맛본 인물이네요. 그렇습니다. 김종필, 그는 한국 현대사의 경랑을 정말 온몸으로 헤쳐나가면서 권력의 중심과 외곽을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5.16의 설계자, 중앙정보부 창설자, 최연소 총리, 구선의원, 그리고 두 번의 정권 교체를 가능케 한 킹메이커. 그가 한국 정치사에 남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평가도 존재하죠. 군사정권의 핵심 인물로서 권위주의 체제에 기여했다는 비판. 네, 또 한일협정처럼 두고두고 논란이 되는 정책 결정, 그리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는 철새라는 비판, 때로는 지역 감정을 동원했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고요. 맞습니다. 근대적 정당 시스템 도입 시도나 평화적 정권 교체 기여, 어떤 정치적 중재자로서의 역할, 경제나 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권위주의 정권 참여, 논란 많은 정책 결정, 또 정치적 기회주의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정말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한국 현대 정치사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영원한 2인자. 자, 당신은 그의 삶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과연 권력의 정점에 오르지 못한 실패한 야심가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 정치를 움직인 진정한 설계자의 모습이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김종필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가 한국 정치와 권력의 속성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 질문을 당신께 남기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